이때 사르탁이 고려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몽골군이 보낸 편지.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글을 보면 그 당시 몽골 사람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하늘의 힘과 하늘의 도리로서의 말씀이시다. 요거는 몽골 사람들의 상용구예요. 황제의 칸의 말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힘과 하늘의 도리로서의 말씀이시다. 자기들의 황제 칸이 하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항복하지 않고 잡힌 자들은 눈이 붙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붙어 있어도 없고, 다리가 붙어 있어도 불구가 되었다. 황제께서 성질을 내려 사르탁 코르치 군사를 파견해서 너희들이 투배하려는지 죽음을 기다리려는지 묻게 하셨고, 취해에 거란족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너희가 항복해서 사신 제부회를 보내 너희들에게 왕래시키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일을 구명하고 추궁하러 갔다. 제부회의 죽음을 구명하고 추궁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죠. 황제께서 성지로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들이 싸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만약 마음을 돌려 항복하려 한다면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를 용서할 것이다. 만약 내가 백성에게 애정이 있다면 전과 같이 모두 일시에 항복하라. 들어라, 우리가 너희에게 왔다. 고려 국왕이여, 너희 백성 중에서 항복하는 사람은 전과 같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격살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호랑이 해에 항복했으니 우리는 한 집안이 아니냐. 네, 여기 몽골 사람들이 그 해를 표시할 때 우리 고려 같으면은 금나라의 연호를 썼겠죠. 근데 몽골은 그런 걸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연호도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12간지를 표현한 거예요. 주해는 1216년입니다. 이때 거란 유종이 고려를 처음 침략한 해예요. 뒤에 나오는 호랑이에는 1218년이에요. 쥐, 소, 범, 토, 용, 뱀, 말 할 때 쥐해 다음 해가 호랑이에 맞잖아요. 1218년. 이것은 몽골군이 강동성에 도착한 해예요. 이때 항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형제맹약을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편지의 요지는 뭐냐면 그 전에 형제관계를 맺었던 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공물을 앞으로 계속 보내면 더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물러갈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려 쪽에서는 뭐 그 정도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해가지고 곡물 가지고 협상하는 이 문제를 남겨두고 전쟁은 일단 멈추는 것으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물 요구가 한번 전쟁에서 이긴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곡물 요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르탁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려가 내야 할 곡물을 쭉 기록을 해놓는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금과 은. 금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구하기 어려운 거죠. 금과 은, 진주, 또 그 수달피, 그리고 좋은 옷 2만 필 분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급 비단 만필, 수달피 2만 장, 큰 말 만필, 작은 말 만필. 이걸 내놔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국왕과 대관인의 아들 1000명, 딸 1000명, 인질이 2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질을 고려의 태자가 데리고 몽골로 와라. 사르탁이 고려에 요구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가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고려가 문제 삼지를 못해요. 일단 수락을 하고 몽골군이 포위를 풀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건 고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곡물 액수를 줄이고 인질은 안 보내는 쪽으로 협상을 해요. 상당히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인질 이야기는 더 안 나오고 이 곡물이 만 단위잖아요. 만필, 만장,
2만 필,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전부 천 단위로 내려와요. 그래서 수달피의 경우에는 2만 장을 보내라고 한 것을 977장 보내는 걸로 여기서 땡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려가 너무 줄였을까요? 협상이 결렬돼요. 협상이 결렬될 그 무렵에 고려에서도 끝내 몽골이 요구하는 공물을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보내려는 생각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뭘 가지고 이런 그 추측을 하냐면요. 이미 고려 안에서 강화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몽골과 이 공물이나 인질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싸우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려 내부에서 비밀리에 강화천도를 논의하다가 1232년 7월 달에 그러니까 몽골군이 고려에서 돌아간 지 6달 뒤에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돼요. 우리가 몽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투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몽골과 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몽골의 1차 침략 때 가장 유명한 고려의 승리가 귀주성 전투예요. 이 귀주라고 하는 데가 전에 거란군과 싸워서 이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귀주입니다. 여기에서 몽골군과 싸워서 성을 지키는데 성공하는데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지휘관이었어요. 이 박서가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고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걸 다 막아내거든요. 결국 몽골군이 성을 포기한 채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몽골 장수 가운데 나이가 거의 70이 된 사람이 70살의 몽골 장수라면 정말 백전노장이죠. 이런 사람이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에서 천하의 성지에서 싸운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공격을 이렇게 당하고도 끝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보았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모두 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귀주성을 그냥 지나친 다음에 자주성을 공격하는데 여기서는 또 최춘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성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귀주성, 자주성. 그런데 몽골군이 내려오는 것을, 수도를 포위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귀주성, 자주성을 공격한 몽골군은 사르탁의 본진이 아니라 별동부대였던 거예요.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남하하던 몽골군의 제3의 군대가 귀주, 자주성에 막혀가지고 끝내 개경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자주에 멈추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귀주성과 자주성의 승리는 대단히 값진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 전황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유명한 승리가 있어요. 충주성 승리입니다. 충주성은 이 개경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잖아요. 개경을 포위한 상태에서 몽골군 선봉부대가 경상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충주성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충주성 사람들이 몽골군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막았기 때문에 경상도가 안전했던 것인데 이 충주성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분이 한번 일어나죠. 그 내분은 좀 뜻밖이지만 고려의 성씨 사용을 이야기할 때 한번 사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소 무리한 조건을 고려가 받아들이면서 몽골군이 철수를 했고 이러면서 몽골의 침략이 끝나는데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몽골의 2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59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6차에 걸친 침략과 항쟁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231년 8월 달 1차 침략, 그리고 1259년 4월 6차 침략 종료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해 온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려는 항쟁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이 몽골의 침략을 막는데 성공하는 거죠. 이 28년 동안 몽골은 세계 여러 곳을 침략하면서 그 일환으로 고려를 침략한 것이죠. 하지만 고려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치열한 항전을 벌이는데 치열한 항전 이외에 고려가 아주 잘하는 무엇 하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